시어머니는 남편이 맨발인 나를 얼음장 같은 폭우 속으로 밀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짜 그랬어야지. 그녀는 비웃었다. 거지 깽깽이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언내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부산의 절반을 소유한 바로 그 여인이었다. 할머니는 저택을 훑어보고 문 앞에 선 시어머니를 본 뒤 한마디 뱉었다. 허물어. 전부 다.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제 청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년 전 나와 민혁은 감천동의 작은 단칸방에서 지냈다.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끼고 가을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베개 위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다. 그가 푹 꺼진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동전을 털어 세던 모습이 기억난다. 잠재적 투자자들과의 또 다른 미팅에 갈 차비가 충분한지 헤아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추위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맹세할게. 그는 절박한 결심에 찬 눈으로 나를 보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넌 여왕처럼 살게 해줄 거야. 할인하는 라면이나 구멍 뚫린 지붕 같은 건 없을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난 당신을 믿어해. 나는 그의 차가운 손가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다음 날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귀걸이와 반지를 팔았다. 어머니에게서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서면에 있는 전당포의 보석상은 사파이어가 박힌 낡은 세공품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돈을 내주었다. 민혁은 지폐 뭉치를 받아 2번 세어보고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나를 힘껏 껴안았다. 이게 우리를 다른 삶으로 이끌어줄 표야. 알지? 내가 100배로 다 갚을게. 그 후 몇 달간 그가 파트너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의 장래성을 설득하는 동안 나는 메밀밥과 검은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저녁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비싼 담배 냄새와 악수하며 묻어온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획기적인 성과와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겨우 온기가 도는 라디에이터에 발을 녹이며 그의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기뻐했다. 할머니는 경상남도 시골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다. 낑낑거리며 무거운 가방을 끌고 오셨는데 아내는 직접 담근 장아찌 병과 감자자루, 손으로 짠 양말이 가득했다. 낡은 코트에 장화를 신은 바싹 마른 체구의 신영옥 할머니는 우리 방을 못마땅하게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대학생들처럼 사냐. 그녀는 창턱에 오이지 병을 놓으며 투덜거렸다. 여기 복분자잼도 가져왔다. 비타민이라도 챙겨 먹어. 그 잘난 내 서방은 또 레스토랑이나 쏘다니겠지? 할머니, 그게 일이에요. 나는 민혁을 감쌌다. 투자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하니까요. 인상. 할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직접 빚은 만두 봉지를 꺼냈다. 아가, 너 자신이 어디 멀리 내쳐지지나 않게 조심해라. 나는 그때 웃었다. 그 말에 담긴 예언적인 씁쓸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던가. 돈은 1년 반 만에 들어왔다. 큰 계약이 하나 터졌고 또 하나가 뒤따랐다. 투자가 강물처럼 밀려들었다. 민혁은 자부심으로 빛났고 나를 자동차 대리점에 데려가 비싼 드레스를 입어보게 했다. 하지만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새 저택의 서류 작업을 할 때가 되자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법인 명의로 하자. 세금 처리가 더 간단하니까. 자기는 괜찮지, 서연아. 어차피 우린 가족인데 서류상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정말 무슨 상관이람. 민혁의 생일날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케이터링 업체는 8시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식기 세팅을 확인하고 꽃 장식을 배치하고 데코레이터들을 감독해야 했다. 우리 저택의 거대한 주방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그가 가장 좋아하는 돌아가신 그의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레몬파이를 구웠기 때문이다. 거기서 뭘 그렇게 부스럭거려. 민혁이 가운 차림으로 내려오며 밝은 빛에 눈을 찌푸렸다. 시끄러워서 깼잖아. 당신 파티 준비하고 있었지, 자기야. 곧 업체 사람들 올 거야. 다 챙겨야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면 됐잖아. 그는 500만 원짜리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내리며 하품했다. 그렇게 진 빠지게 일할 필요 없이 내가 사랑을 담아서 직접 다 하고 싶었어.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렸다.
점심때쯤 되자 내 다리는 뛰어다니느라 퉁퉁 붓고 등은 장식용 화환을 거느라 쑤셨지만 메인홀은 훌륭해 보였다. 집들이 선물로 시어머니가 사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새하얀 식탁보 위로 무지갯빛 반사를 던졌다. 샴페인색 풍선들이 천장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아, 복도에서 최미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어디 있는 거니? 시어머니는 청록색 정장을 입고 홀로 들어와 내가 한 일을 비판적으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톡스는 제대로 인상을 쓰는 것을 방해했지만 불만은 모든 몸짓에서 읽혔다. 왜 수국이야? 난초가 아니라? 난초가 더 고상해 보인다고 했잖니. 그리고 이 식탁보는 또 뭐고? 우리 집의 면이라니. 리넨이에요. 어머님. 벨기에산이에요. 그래도 너무 평범해. 그녀는 식탁보 끝을 경멸적으로 잡아당겼다. 뭐 이제 와서 바꾸긴 늦었지만 다음번엔 나랑 상의하렴. 내 취향은 좀 독특해.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 모욕감을 삼켰다. 저녁이 되어 내 초라한 옷장 속 유일하게 괜찮은 오딘 심플한 검은 드레스로 갈아입고 나는 샴페인 쟁반을 들고 입구에 섰다. 민혁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내게 직접 손님을 맞으라고 지시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들이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모피와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아내들이었다. 여자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장신구가 없고 옷차림이 수수한 것을 지적했다. 샴페인입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제안했다. 새로 온 가정부인가요? 부풀린 입술을 한 금발 여자가 물었다. 민혁 씨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직원을 고용했나 보네. 저는 민혁 씨 아내입니다. 우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금발 여자는 친구와 눈빛을 교환했고 둘 다 비웃음을 숨기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다. 아, 맞다. 민혁 씨가 언급했었지. 그녀는 잔을 가져가며 말했다. 뭐라고 했더라? 자선사업 같은 거라고. 뺨이 굴욕감으로 불타올랐지만 나는 계속 미소 지었다. 민혁은 홀 중앙에서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누군가의 농담에 크게 웃으며 3천만 원짜리 새 시계를 과시하고 있었다. 내가 쟁반을 들고 다가가자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잔을 집어들고는 최근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상상이나 가세요? 그 바보들이 우리를 제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는 연극적으로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제가 이 시장의 왕이 누군지 보여줬죠. 민혁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장 회장님께 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직 인사를 못 드려서요. 그는 마치 내가 성가신 팔이라도 되는 양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서연아, 안 보여? 우리 지금 사업 얘기 중이잖아. 부엌이나 좀 확인해봐. 그녀가 들어서자 대화가 멎었다. 한유라였다. 붉은 와인색 드레스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다. 갈색 머리는 샹들리에 빛에 반짝였고 목에는 우리가 감천동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의 1년 예산보다 더 비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민혁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고 모든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유라야,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껴안고 자신에게 바싹 끌어당기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안 올 줄 알았어. 생일 축하해. 자기야.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다. 내가 어떻게 이런 날을 놓치겠어? 쟁반이 내 손에서 떨렸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목이 메어왔지만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게 쉬었다. 어쩌면 사업 파트너일지도 몰라.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유라야, 최미숙 여사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내 딸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내연녀에게 입을 맞추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품격에 대해 제잘거렸다. 그러고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중요한 손님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얼마나 멋진 여성인가요? 최미숙 여사는 온 홀에 들리도록 말했다. 이런 분이야말로 제 아들에게 어울리는 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답고 성공했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어떤 사람들처럼 부엌이나 어슬렁거리고 시골 할머니들처럼 장아찌 통이나 나르는 것밖에 모르는 것과는 다르죠. 그녀는 내 쪽을 곁눈질했다. 피가 머리로 쏠렸다. 나는 최미숙 여사가 수술 후에 병원에 다닐 때마다 운전해주고 몸이 안 좋을 때 밤새 곁을 지키고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그런 섬세한 일은 가정부에게 맡길 수 없다며 그녀의 속옷을 빨아주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민혁과 감히 내 집에 발을 들인 그의 어머니와 한유라에게. 한유라 시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하게 울렸지만 속은 온통 떨리고 있었다. 제 집에서 나가주시죠. 뭐라고요? 그녀는 다듬은 눈썹을 치켜떴다. 제 말 똑똑히 들으셨을 텐데요. 여긴 제 집이고 박민혁 씨는 제 남편입니다. 나가세요. 서연아, 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내가 아주 건방져졌구나. 내가 건방져졌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자기 생일에 우리 집에 애인을 데려왔어. 그런데 내가 건방지다고? 무슨 애인이? 한유라가 연극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민혁 씨, 당신 아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물이라도 주거나 의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질투심에 미친년이야. 최미숙 여사가 발끈했다. 아름답고 성공한 여자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민혁아, 언제까지 이걸 참을 거니?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저런 거짓갱갱이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팔았어요. 내가 소리쳤다. 그가, 닥쳐. 민혁이 내 손목을 잡고 뼈가 으스러질 듯이 쥐었다. 그만 창피하게 굴어. 그는 나를 출구 쪽으로 끌고 갔다. 손님들은 길을 비켜주었고 누군가는 스캔들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현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그가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슬리퍼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유라 씨에게 사과하고 얌전히 굴든지 아니면 당장 꺼져. 그가 내 얼굴에 대고 씩씩거렸다. 여긴 내 집이기도 해.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내 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전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 잊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창밖에서 천둥이 쳤다. 폭우가 유리창을 때렸다. 번개가 만 위로 검은 하늘을 갈랐다. 민혁이 문을 활짝 열자 비를 동반한 얼음장 같은 바람이 현관으로 몰아쳤다. 마지막 기회야. 그가 말했다. 사과하고 유라가 이제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여. 지랄하네.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는 나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다. 맨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젖은 콘크리트에 닿아나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균형을 잃고 무릎으로 넘어졌다.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소리가 났다. 진작 그랬어야지. 문 너머로 최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짓갱갱이 같은 건 우리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민혁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이미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드레스는 순식간에 흠뻑 젖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발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감각이 없어졌다. 비틀거리며 집을 돌아 거실 창문으로 갔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다. 민혁과 한유라가 함께 파티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내가 일주일 전에 각층을 고심하며 주문했던 바로 그 케이크였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손가락에서 크림을 핥았고 그는 손님들의 박수 속에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최미숙 여사는 마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라도 되는 양옆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젖은 땅 위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당포 주인의 손에 들린 어머니의 귀걸이, 저녁으로 먹었던 컵라면,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던 민혁의 약속, 낯선 향수와 섞인 그의 아디콜론 냄새. 내가 싸우고 인내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추위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어깨를 감싸 안고 웅덩이에 그대로 웅크렸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에 알록달록한 점들이 떠다녔다. 하느님,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생각했다. 이게 끝이라면 정이라도 실현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반쯤 의식을 잃은 채 흐릿한 상태에서 나는 폭우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강력한 엔진 소리를 들었다.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웅크린 내 모습을 비추었고 거대한 검은색 마이바흐가 저택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우산을 펴고 뒷문으로 달려갔다. 차에서 짙은 회색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노부인이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늑대 머리 모양의 묵직하는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외딴 시골에서 텃밭과 닭을 키우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진 내 할머니, 신영옥 여사였다. 그녀는 마치 여제처럼 빗속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할머니는 모든 가족 행사에 오셨다. 민혁은 체면 때문에 그것을 참았지만 자신이 누구를 참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 너머로 즐겁게 떠드는 손님들의 실루엣이 비치는 밝은 창문을 스쳐 지나 내게 멈췄다. 웅덩이와 진흙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따뜻하고 마른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저것들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나를 감싸고는 자신에게 꼭 끌어안았다. 그녀에게서는 시골의 연기나 장아찌 냄새가 아니라 비싼 향수와 가죽 시트 냄새가 났다. 할머니, 나는 간신히 말할 수 있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이 차는 어디서? 신영옥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서서 저택을 기초부터 지붕 꼭대기까지 오랫동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샴페인 잔을 들고 손님들에게 무언가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최미숙 여사가 나타난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허물어 할머니가 또렷하게 말했다. 전부 다. 내가 그 순간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두 남자가 그녀 뒤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문으로 향했다. 강 실장, 신영옥 할머니가 군인처럼 자세가 바른 넓은 어깨의 세 번째 남자에게 말했다. 내 손녀 좀 일으켜주게. 그리고 우산도 펴주고. 아이가 다 젖은 거 안 보이나?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나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위로 거대한 검은 우산을 펼쳤다. 우리는 경호원들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한 명이 어깨로 문을 밀고 다른 한 명이 발로 찼다. 자물쇠는 견디지 못했고 문은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혔다. 비를 동반한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로비로 몰아쳤다. 음악이 중간에 뚝 끊겼다. 홀에는 내 드레스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혁은 한유라에게 먹여주던 케이크 조각이 담긴 포크를 떨어뜨렸다. 무슨 서커스단이야? 여긴 사유지라고. 그는 손을 휘두르며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경찰 부를 거야. 당신들 전부 불법 침입으로 감옥에 갈 줄 알아. 내 집에서 나가. 경호원 중 한 명을 밀치려는 시도는 예상대로 끝났다. 민혁은 뒤로 나가 떨어져 뷔페 테이블을 거의 쓰러뜨릴 뻔했다. 민혁 씨, 한유라가 그의 등 뒤에 숨으며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에요? 대리석 바닥에 지팡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신영옥 할머니의 등장을 알렸다. 그녀는 마치 완전한 주인인 양홀로 들어섰다. 나는 그녀 옆에서 걸으며 윤이 나는 바닥에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 어머나, 최미숙 여사가 신경질적인 웃음과 함께 말했다.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네. 알고 보니 시골 할망구가 장아찌 통 들고 쳐들어온 거였어. 우리 거짓갱갱이가 제법 대단한 패거리를 찾았네. 한유라는 그 말을 듣고 긴장을 풀었고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몇몇 손님은 킥킥거렸지만 대부분은 침묵하며 위압적인 경호원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신영옥 할머니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바로 아래에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참석자들을 훑어보고 세 사람, 즉 민혁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내연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아, 민혁이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내 할머니 데리고 나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우린 이미 정리했잖아. 내 자리는 여기 없어. 자리가 없다라. 신영옥 할머니가 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구 자리가 없는지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게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날카롭고 위험있게 내리쳤다. 그 소리가 홀 전체에 메아리 쳤다. 강 실장이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두꺼운 검은색 폴더를 꺼냈다. 신영옥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커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읽어. 그녀가 민혁에게 명령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미친 늙은이가 들고 온 종이 쪼가리 따위 읽을 생각 없어. 읽어. 할머니가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서려 있어.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폴더로 손을 뻗었다. 그는 폴더를 열고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전부 위조된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뭐예요? 한유라가 그의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혁 씨, 이게 뭐예요? 신영그룹. 최미숙 여사가 서류 한 장을 낚아챘다. 몇 줄 읽더니 그녀는 비틀거리며 비싼 드레스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부산의 절반은 아니고
신영옥 할머니가 정정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43%뿐이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지. 할머니,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가에 후회의 그림자가 스쳤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이렇게 알게 하고 싶진 않았어. 때가 되면 말해줄 계획이었는데 저것들이. 그녀는 민혁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이를 앞당겼구나.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모든 것에 지쳤다. 그녀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손으로 가리켰다. 내 텃밭은 진짜고 장아찌도 진짜야. 거기선 마음이 쉬고 여기선 일하는 거지? 신영옥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오래전 나는 내 손녀가 풍족하게 살도록 돕기로 결심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 손녀가 할머니의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손녀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익명 투자자가 되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계약을 따내고 문을 열어주었지. 민혁은 비틀거리며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당신이 그 비밀 투자자였군요. 김 이사님이 그분 없었으면 우린 진작 망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다. 그리고 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나? 할머니는 서류를 가리켰다. 여기 너희들의 모든 예술 작품이 다 있지? 신용카드 명세서, 채무증서, 영수증. 이 집은 내 지주회사 자금으로 구입했고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너희 차, 보석, 이 여자와 그녀는 한유라를 가리켰다. 함께한 여행까지 전부 사업 발전에 쓰여야 할 돈으로 지불된 거다. 계약에 따르면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나는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 판결은 3일 전에 나왔다. 내게 알려주는 걸 깜빡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 집은 내 명의인 줄 알았는데 민혁이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신영옥 할머니가 비웃었다. 거기 명백하게 나와 있을 게다. 소유자, 주식회사 프라임 건설 개발. 그리고 그 주식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3번 안에 맞춰보시지. 못 믿겠으면 변호사한테 전화해봐. 비록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 받지는 못하겠지만 회장님, 최미숙 여사가 무릎으로 기어와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다. 사부인,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연이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라 그냥 유라가 민혁이가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강 실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떼어냈다. 그 사이 한유라는 핸드백을 꼭 쥔 채 출구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거기서 경호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전 그냥 손님이에요. 가방, 테이블 위로. 이건 제 개인 소지품이에요. 당신들은 권리가 없어요? 경호원은 논쟁하지 않고 그냥 핸드백을 빼앗아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립스틱, 열쇠, 신용카드 사이에서 금반지, 팔찌,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내 보석들이야. 최미숙 여사가 울부짖었다. 도둑년, 그녀는 한유라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둘 다 제지했다. 서커스는 그만둬라. 신영옥 할머니가 잘라 말했다. 조건을 들어라. 집, 차, 가구, 계좌, 전부 내게 넘어온다. 너희에겐 개인 물품과 서류를 챙겨서 이곳을 떠날 시간 10분을 주겠다. 이럴 순 없어요. 민혁이 계단으로 달려갔다. 위층에 내 돈이 있단 말이야.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다. 9분 후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연아, 최미숙 여사가 내게 달려와 손을 잡았다. 아가야, 할머니께 말씀 좀 드려줘.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뿌리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족은 낯선 사람 때문에 자기 식구를 맨발로 빗속에 내쫓지 않아요. 5분 이 신영옥 할머니가 시간을 셌다. 민혁은 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뭐라도 잡으려고 애썼다. 차, 키, 지갑, 휴대폰. 경호원들은 서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빼앗았다. 시간 다 됐다. 경호원들이 반원으로 늘어서서 세 사람을 출구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버텼고 최미숙 여사는 문틀에 매달렸다. 한유라는 그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다. 모두 소용없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빗속으로 현관 밖으로 밀려났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그들이 폭우 속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흠뻑 젖고 망연자실하고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민혁은 문을 주먹으로 두들겼다. 최미숙 여사는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다.
한유라는 좁은 처마 밑에서 피할 곳을 찾으려 애썼다. 들어가서 몸 좀 녹여라. 아가오 할머니가 내게 다가오며 부드럽게 말했다. 의사가 내 발을 보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렴. 할머니, 저 수년 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길 바랐다. 할머니의 수백억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사랑받길 바랐지? 그런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 이 늙은 바보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돈만 주면 될 줄 알았지? 사람을 더 자세히 살폈어야 했는데. 뭐, 괜찮다. 바로 잡으면 되지. 선한 얼굴에 말없는 의사가 나를 소파에 앉히고 추위로 붉어진 발을 살핀 뒤 체온을 재고 따뜻한 담요로 나를 감쌌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하녀처럼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살핌을 받았다. 창밖의 새 그림자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는 그치지 않고 부산의 거리를 얼음 같은 물줄기로 채웠다. 그들은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에서 피할 곳을 찾으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쫓겨났고 그 다음에는 쇼핑몰 입구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남루한 행색 때문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해안가의 작은 공원에 이르러 넓게 퍼진 단풍나무 아래 비교적 마른 벤치를 찾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저택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민혁은 이제 젖은 벤치에 앉아 온기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려 어머니와 내연녀에게 몸을 기댔다. 그의 비싼 정장은 젖은 걸레가 되었다. 멋지게 넘긴 머리는 이마에 달라붙었고 3천만 원짜리 시계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다. 최미숙 여사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젖은 옷을 뚫고 뼈까지 스며들었다. 한유라는 말없이 팔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화장한 얼굴은 번진 마스카라와 뭉개진 립스틱으로 얼룩진 가면이 되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호화로운 삶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평균 월급보다 많은 팁을 남겼던 레스토랑들, 그저 심심해서 땄던 수백만 원짜리 코냑 병들, 카지노에서 잃었던 수억 원의 이제 모든 기억이 불타오르며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것들을 상기시켰다. 동이틀 무렵 그들은 여전히 같은 벤치에서 흠뻑 젖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최미숙 여사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기침을 했고 민혁은 한 점을 응시하며 재앙의 규모를 파악하려 애썼다. 다 너 때문이야. 갑자기 어머니가 폭발하며 약해진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었다. 그 할망구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내 회사가 그 여자 돈으로 돌아가는 줄도 몰랐단 말이야? 어머니는요? 민혁이 으르렁거리며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직접 유라씨 데려와서 내 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들 사이에 앉아있던 한유라는 말없이 그들의 말다툼을 냉정한 계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동틀녘의 어스름 속에서 그녀는 다가오는 택시를 발견했다. 야간 근무를 마친 기사였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벌떡 일어나 도로로 뛰쳐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잠깐만, 민혁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어디가? 우린 함께해야 해.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유라는 손을 뿌리치고 날카롭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너랑 함께? 월세방에서 살면서 라면이나 처먹고 내가 다시 부자 되길 기다리라고?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건 첫 남편이랑 이미 겪어봤거든. 난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사이에 뭐가? 한유라는 택시 문을 열었다. 내가 너한테서 흥미를 느꼈던 유일한 건 저 집에 남았어. 아, 그리고 이건 고맙네. 그녀는 어젯밤 소동 중에 그의 주머니에서 슬쩍 꺼낸 지폐 몇 장이 숨겨진 드레스 주머니를 툭툭 쳤다. 민혁은 무의식적으로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다. 비어 있었다. 도둑년 그가 숨을 내뱉었다. 피차 일반이야. 자기 후 한유라는 그 말을 던지고 차에 탔다. 택시는 출발했고 텅 빈 거리에 둘만 남겨졌다. 민혁은 멀어지는 불빛을 보며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정오쯤 그들은 부산역 근처의 오피스 센터에 도착했다. 구겨지고 더럽고 눅눅함과 절망의 냄새를 풍겼다. 민혁은 여전히 이것이 오해이며 이사회가 정신 나간 늙은이의 독단적인 행동을 모를 것이라고 믿었다. 박 부장님 입구의 경비원이 그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봤다. 죄송하지만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내가 개발부 이사인데. 이사이셨죠. 경비원이 정정하며 공지판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기업윤리 심각한 위반 및 회사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한방민혁의 해고 공식 명령서가 붙어 있었다. 옆에는 출입 금지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그의 사진이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민혁이 개찰구로 달려들었지만
다른 경비원이 길을 막았다. 이사회와의 면담을 요구한다. 이사회가 마침 회의 중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전 부하 직원이자 현재 이사 대행인 이진우가 나왔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간신히 억누른 비웃음이 떠올랐다. 진우야, 다행이다. 민혁이 그에게 달려갔다. 이게 오해라고 설명해줘. 무슨 오해? 민혁 씨, 이진우가 폴더를 꺼냈다. 여기 지난 3년간 자네가 한 예술 작품이 다 있어. 리베이트, 불법 거래, 개인 용도로 자금 전용. 신영옥 회장님께서 직접 서류를 전달하셨어. 그나저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 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 서서 어제의 상사를 구경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이분들 내보내. 이진우가 경비원에게 툭 던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진우야, 진우야, 잠깐만. 민혁은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마지막 희망은 은행의 개인 계좌였다. 민혁은 비상금을 위해 숨겨두었던 약 2천만 원의 성과급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기억했다. 서면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젊은 은행원이 직업적인 미소로 그를 맞았다.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신분증은 있습니다. 민혁이 설명했다. 현금을 급히 인출해야 합니다. 여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박민혁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라니요? 검찰에서 횡령 혐의 형법 355조로 형사사건을 개시했습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개인 돈인데요. 서류상으로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은행원이 말을 흐렸다. 어쨌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혁은 휘청이는 다리로 은행을 나섰다. 최미숙 여사는 입구 벤치에서 젖은 코트를 여미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얼마나 줬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하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혁아, 나 약 사야 해. 열이 난단 말이야. 최미숙 여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마지막 남은 것마저 빼앗긴 사람들처럼 비통하고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남포동 구제시장에서 민혁은 자신의 브리온이 정장을 실제 가격의 10분의 1인 50만 원에 팔았다. 운동복 차림의 되파리 상의는 오랫동안 흥정하며 비와 진흙 얼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장님, 이거 브리온이에요. 민혁이 설득했다. 1,500만 원짜리였다고요? 였었지. 이젠 다 갔네. 상인이 철학적으로 말했다. 50만 원이 마지막 가격이야. 싫으면 도로 가져가든가. 그 돈으로 영도의 한 고시원 방을 일주일간 빌릴 수 있었다. 그들이 들어섰을 때 최미숙 여사는 문턱에 멈춰 서서 코를 막았다. 이건 방도 아니야? 무슨 돼지우리 같네. 벽지는 다 벗겨지고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나. 그럼 복도에서 주무시든가요. 민혁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짐을 푹 꺼진 침대 위에 던졌다. 새로운 현실에서의 첫 저녁 식사. 둘이서 나눠 먹는 꽁치 통조림 한 캔과 검은 빵 한 덩이. 벽 너머에서는 취한 이웃이 고함을 질렀고 위층에서는 코끼리처럼 쿵쿵거렸다. 구석에서는 모기가 성가시게 윙윙거렸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최미숙 여사가 기름때 낀 창문을 보며 속삭였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남은 동전을 세고 있었다. 다음 주 방세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한편 신영그룹 저택의 최상층에 있는 넓은 집무실에서 서연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재무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이 지출 항목 보이지? 신영옥 할머니가 서류의 한 줄을 가리켰다. 내 전남편은 접대비로 한 달에 3억씩 썼더구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레스토랑이요. 서연이 추측했다. 그뿐만이 아니야. 마카오 카지노, 부산의 요트, 한유라를 위한 선물들. 여기 봐라. 8천만 원짜리 목걸이, 5천만 원짜리 귀걸이. 그동안 너는 그의 양말을 꿰매고 있었지.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니,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할머니,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사업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알고 싶어요. 신영옥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따뜻하게. 그거야말로 올바른 자세다. 내 손녀. 기초부터 시작하자. 하루하루가 강도 높은 학습의 연속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자정이 넘어 잠자리에 들며 계약서, 재무제표, 투자 전략을 공부했다. 신영옥 할머니는 엄격하지만 공정한 스승이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해라. 그녀는 집무실을 거닐며 말했다.
사업에 친구는 없다. 파트너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파트너는 잠재적인 적이다. 믿되, 검증해라.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점점 서연은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변해갔다. 자신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데 익숙했던 여자의 구부정한 자세가 사라졌다.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강조하는 엄격하고 우아한 옷들을 골라주었다. 서연이 차기 대표이사로서 처음으로 신영그룹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선 날, 이사들은 그녀가 나타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수년간 할머니가 앉았던 테이블 상석의 의자로 걸어갔다. 여러분, 그녀가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렸다. 분기보고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후 지역 방송국에서 부산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이제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때였다. 그 무렵 민혁은 부산항에서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계속되는 노동의 등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다.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겨우 식비와 어머니 약값을 댈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비를 피해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카운터 위에서는 낡은 텔레비전에서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신서연 신영그룹 신임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앵커가 알렸다. 민혁은 고개를 들고 그대로 굳었다. 화면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자신감 있고 우아하며 차분한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 계획과 항만 인프라 개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까다로운 질문에 답했다. 어이, 형씨, 케밥 시킬 거요? 아님 TV만 볼 거요? 주인이 그를 불렀다.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빗속으로 내쫓았던 여자를 보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온 것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의 크기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결심은 즉시 섰다. 서연은 항상 착했고 항상 용서했다. 어쩌면 설명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음 날 그는 마지막 남은 돈을 시내로 가는 버스비에 썼다. 터미널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는 용모를 단정히 하려 애썼다. 물로 머리를 빗고 구겨진 재킷을 털었다. 소용없었다. 그는 노숙자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신영그룹의 초고층 빌딩 로비는 대리석과 크롬으로 반짝였다. 민혁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신서연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이 왔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는 정정했다. 전 남편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눈에 띄지 않게 비상 버튼을 눌렀다. 잠시만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선 번호를 눌렀다. 보안팀, 여기 이상한 방문객이 있습니다. 대표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난 이상한 사람 아니오. 민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이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주시오. 날 만나줄 거요. 이미 3명의 경호원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죠. 서연아, 민혁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서연아, 듣고 있는 거 알아. 그 순간 익숙한 마이바흐가 정문에 멈춰섰다. 강 실장이 문을 열자 서연이 서류 폴더를 들고 내렸다. 그녀의 뒤에는 새로운 비서가 따랐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혁의 눈에는 애원, 절망, 미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완전한 공허함, 마치 그를 투과해서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낯선 사람의 존재를 정중하게 인지하는 몸짓. 그리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이 닫히며 그를 그녀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했다.